저평가된 상태였다. 가능하죠. 국내 외환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영향으로 달러화 수요가 생겼다. 외환시장에서 보세요.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달러화 수요가 감소하거나 달러화의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 외국인 국내 투자가 증가하면 달러화 공급이 늘어 원화 가치의 상승이 된다. 국내 경기 부진과 유행병 영향으로 국외 여행이 감소하면 달러화의 수요가 감소하므로 원화는 강세를 보인다. 공기업의 국외 채권 발행으로 달러화의 공급이 증가했으므로 원화는 강세를 보인다.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원화는 약세를 보인다. 현재 저평가된 원화의 실효환율이 회복될 것이므로 원화는 강세를 보인다. 원화는 강세지. 달러 수요 위요? 달러 공급은 또. 반대네. 뭐야 그럼? 원인. 지금 이게 올랐어요, 환율이. 외국에 지급하는 로열티. 오케이? 자, 보세요. 가는 외화의 수요 증대로 인한 명목 환율 상승이죠. 나는 외화의 공급 감소로 인한 명목 환율 상승이죠. 자, 이번에서 같이 외국에서 지급하는 로열티가 증가할 경우에 가와 같이 외화의 수요 곡선이 이동하며 자동차, 반도체 등이 수출이 감소할 경우에 나와 같이 외화의 공급 곡선이 이동한다. 외국에 지급하는 로열티 증가, 자동차, 반도체 등이 수출 감소잖아. 다음 주 구매 평가설. Purchasing Power Parity. 거래 비용과 비교 욕재가 없어야 타당하다. 차익 거래가 존재할 수 없는 수준에서 환율이 결정된다. 빅맥 지수와 카페 라테 지수는 구매 평가설을 활용한 예다. 두 국가 중 한 국가의 물가가 상승하면 해당 국의 통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한다. 이자율 차이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환율이 변동한다. 구매력 평가설은 범세계적으로 일가의 법칙이 성립할 수 있도록 각국 화폐의 구매력에 의해 환율이 수렴한다는 이론이다. 자본 거래가 자유로울 때 이자율의 차이로 해외 자본의 투자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율이 변동한다는 이론은 이자율 평형성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그러면 자유무역으로 A국 컴퓨터 시장이 개방되기 전 상황. 컴퓨터의 국제 가격이 대당 1200달러인 상황에서 A국이 모든 관세와 규제를 철폐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제 현상. 국내 컴퓨터 산업에서 실업자가 발생한다. 자, 보세요. 가격이 내려가죠. 지금 국제화는 똑같지만 국내 공급세는 올라가죠. 올라갈수록 가격은 내려가죠. 그렇죠? 국내 컴퓨터 생산들의 이유는 감소하죠. 왜? 실업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유는 감소하죠. 국내에서 거래되는 컴퓨터 가격은 하락하죠. 당연하지. 거래되는 컴퓨터 수량 감소한다? 이게 몰라 그거는. 자, 보세요. 컴퓨터 시장 개방으로 국내 컴퓨터 가격이 2100달러에서 지금 1200달러 하지. 그죠? 2100달러에서 1200이잖아. 응? 그 결과 이윤이 감소하고 실업자가 발생한다. 반면 국내 컴퓨터 가격은 하락해. 거래량은 증가하죠. 아, 증가하구나. 거래량은 증가하는 거죠. 거래량만. 아래 그래프는 최근 원달러 환율 그래프. 경제성을 바르게 추론한 것. 지금 보니까 12월 9일부터 12월 23일까지 날짜고요. 달러당 원이 1150원부터 1120원까지 있으며 맨 처음에 1165.9달러였는데 지금은 12월 23일날 1203.달러. 많이 올라갔네. 전체 토탈 엄청 많이 올라갔네. 해서 위 그래프는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하락해. 자, 보세요. 한국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부 다 감소할 것이다. 그건 아닌데. 아니, 올라갔으니까 올라갔다는 게 뭐예요? 물가가 싸졌다는 거잖아. 한국계. 오케이? 미국의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들은 평가 수익이 증가했다. 그렇죠.
미국에서 왜냐하면 달러 올랐으니까 미국에서 자동차 엔진 부품을 납품하는 수출 업체는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아, 안 되지. 강해졌지. 미국에서 밀을 수입하는 제과 회사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가격을 인상 요인으로 적용한다. 자, 위 그래프는 외환 시장에서 유인 시장으로 할까? 유인으로 볼까 이게? 위 그래프는 외환 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하락해 원 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 기업은 유리해지며 수입을 하는 기업은 원가 부담이 증가한다. 해외에 투자한 사람들은 원 달러 환율이 상승한 만큼 자산 가치가 증가하며 외환 표시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대출을 받은 사람은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외국인들은 전부 다 여행 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방문객 수가 증가할 것이다. 맞네. 근데 인상 맞아요. 다음 중 미 달러와 등 주요국 통화에 대해 중국의 위안화가 화가 절상되었을 때 한국 기업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올바른 추론. 중국의 위안화 절상으로 해외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률이 제고되며 대중국 수출도 증가한다. 절상이 뭐야? 올라갔던 거잖아. 뭐야? 중국에서 수입을 원재료죠 하락으로 국내 수입 물가가 아니지 반대지. 중국 소비자의 구매자 상승으로 한국 기업이 대중국 수출 가능하죠. 그죠? 중국 기업이 수출 감소로 중국을 통한 국내 기업의 우회 수출이 타격을 입죠. 해외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가격 경제력이 제고된다. 한국 무역 수지가가 늘어나면서 원화 값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환율 하락이죠. 명목 환율, 원화 강세로 나타날 수 있는 경제 현상에 대한 올바른 추론과 가장 어리가 먼 것 잡으세요. 해외에 유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가계의 부담은 적어지죠. 그렇죠? 왜? 원화 강세잖아.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원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뭐냐 이게? 그렇지? 원가 절감이지. 환율이 명목 환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 그죠?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경우 환율 하락으로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 그렇지? 외화 자산보다 외환 부채가 많은 기업은 환율 하락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된다. 그렇지? 자, 5번.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외환 표시 해외 사업자원 수익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제어를 생산하여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달러 표시 수익은 변하지 않죠. 그러나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 표시 수익은 감소하게 되죠. 외환 자산보다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은 명목 환율이 하락하면 자산 가치가 감소하는 폭보다 부채 상환 부담이 감소하는 폭이 더 커 이익을 얻는다. 아래 그림. 뭐야 얘는. 물가와 무역 수지 동향이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적극 고려할 시점이 되었다. 무역 수지 흐름까지 고려할 때 앞으로 물가 상승이 갈수록 우려되죠. 무역 수지 추세를 보아 환율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나죠. 네? 너무 가파르게 나타나는데?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중앙인데 이거 오타 났네. 그지? 키보드 니은이랑 이름 같이 붙어 있잖아. 그지? 오타 났네.
는 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량을 회사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무역 수지가 흑자를 보일 경우 이는 국내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물가가 올라가면 화폐를 보유한 사람이나 연금, 생활자는 불리하지만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이익을 보게 된다. 환율 하락은 수입 물가를 낮추므로 물가만 고려한다면 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무역 수지 흑자가 지속되면 국내에 달러와 공급이 늘어나므로 상대적으로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자산 가치 상승 예상하죠. 부동산이 자본이야. 물가가 상승한다면 환율 하락, 원화 가치 상승이 경제 안정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겠군. 그렇죠. A국은 휴대폰 수출국 대국이다. 한국이네. A국 안에서의 부품 가격 상승으로 휴대폰 생산이 줄었을 때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져가려고 한 것은 그 삼성 있지. 그 삼성 회장님이 이름이 이모씨잖아요. 이게 한국이 옛날 왕씨 저기 왕권 중가 뭐지? 왕 중심 국가잖아. 그러니까 왕씨 이씨 왕조 어디로 간 것 같아요? 삼성 같잖아. 느낌이 딱 오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은데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A국은 휴대폰 수출 대국으로 A국의 생산 감소는 휴대폰의 국제 가격을 상승시킨다. 자 보세요. 국제 가격은 상승한다. 그렇지? A국 휴대폰 수출이 감소한다? 당연히 생산량이 줄었으니까 수출 감소하지. A국 안에서 휴대폰 가격이 상승한다. 왜? 상승이 이게 왜냐면은 생산이 줄었으면은 가격이 올라요. 부품 가격이잖아. 지금 A국으로부터 휴대폰을 수입하는 국가의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 그런 것 같은데. 자, A국은 휴대폰 수출 대국으로 A국의 생산 감소는 휴대폰의 국제 가격을 상승시킨다. 이로 인해 A국의 휴대폰 수출은 감소하게 되고 A국가로부터 휴대폰을 수입하는 국가의 소비자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 또한 A국가로부터 휴대폰을 수입하는 국가는 국내 휴대폰 생산을 증가시키는다. 감소하는 게 아니라 늘죠. 사실 상식적으로. A국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환율 변화에 따른 추론. A국의 주된 화폐 단위는 마르크다. 마르크 쓰는 데가 있었나? 마르크스 자본으로 생각나네. 자, A국의 주된 생산 상품은 바나나이며 아프리카구나. 주된 필리핀인가? 아닌가? 몰라. 수출품 역시 바나나이다. 이 나라는 의식주를 철저히 저격자족하고 있으며 유일한 무역은 미국으로부터 석유를 답이 나왔네. 수입하는 거네. 수입하는 건 모르지. A국은 철저히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변화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현재 1마르크 이퀄 1달러 현을 유지되고 있다. 뭐예요? 석유 수입 증가면은 마르크와 같이 하락이죠. 미국 금리 인상이면은 마르크와 같이 하락이죠. 아시겠어요? 미국 금리 인상이 마르크와 같이 하락이라고요. 이게 바로 석유 수입 증가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자 보세요. A국 금리 인상 마르크와 같이 상승해요? 그렇지. 달러 가치 상승 예상 마르크와 같이 하락? A국이 뭐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잖아. 마르크. 이름이 국가는 모르는데 A국 금리 인상하면 마르크화 가치가 상승되죠. 그렇지. 금리가 인상된 거는 가치가 상승한 거예요.
달러 가치 상승 예상 마르크와 가치 하락이죠.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환율은 무역, 자본, 시장 예상에 따라 움직인다. 예를 들어 석유 수입이 증가하면 달러와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고 그 결과 마르크화로 환산한 달러와의 가치는 상승한다. 반대로 달러로 환산한 마르크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A국 내 자본이 미국 투자를 늘리게 되어 달러와 수요 곡선이 역시 우측으로 이동하고 그 결과 달러와 가치는 상승, 마르크화 가치 하락이 되죠. 이런 논리로 접근해보면 A국이 바나나 수출이 증가할 경우 달러와 공급이 늘어나서 달러와 가치 하락하게 되죠. 마르크가 하니까 달러가 사실 달러가 하락되는 건데 뭐죠? 달러 하락이죠. 구단. 이 조직행동론인가? 이거 맞아. 조직행동론이랑 비슷해요. 인적도 비슷하고.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 이건 상식이자. 자, 보세요. 자본이 증권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기여한다. 그렇지. 주식시장을 통해 투자에 대한 대가를 회수 가능하죠. 주주들은 기업이 청산 시 자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가집니다. 운영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보세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해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정부 같은 경우도 사실 주식회사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한국 정부도. 이 사회는 주주로부터 경영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자, 주식회사는 회사 채권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보세요. 안 지잖아. 나라의 책임 안 지잖아. 정부.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금액을 한도로 출자 의미를 주는 간접 유한 책임 사원, 즉 주주로만 구성된 회사다. 맞잖아. 정부도 주주로만 구성된 거잖아. 자본의 주거를 통해 기업 운영에 세금, 아니 뭐 자본의 증권화가 뭐 세금 아닐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기업 운영이 필요한 자본을 줘다니 뭐 세금 맞는데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키죠. 주식 시장에서 주식 거래를 통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또한 주식 회사가 청산된 경우 주주들은 채권자들에게 배분된 이후의 자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이 사회를 활용하며 이 사회는 경영자를 전제하여 주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영자의 권익은 안 돼요. 두 명 이상 출지자가 출자, 소유, 경영을 같이 하는 형태로 전원이 연대 무한 책임을 갖는 형태가 뭐예요? 함령회사죠. 그럼 외워야 돼. 함령회사. 경영 및 출자를 담당하는 무한 책임 사원과 더불어 더 많은 출자자를 모집을 위해 경영과 분리된 유한 책임 사원을 포함하는 형태가 뭐예요? 합자회사. 합자회사? 아, 헷갈린다. 경영 및 출자를 담당하는 무한 책임 사원과 더불어 더 많은 출자자 모집을 위해 경영과 분리된 유한 책임 사원을 모집하는 형태가 뭐예요? 합자회사. 합자회사. 전 사원이 매 출자에게 따른 책임만 지는 유한 책임 사원이며 공개의 의무가 없으면 뭐요? 유한회사죠. 자, A는 함령회사, B는 합자회사, C는 유한회사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함령회사는 전원이 연대 무한 책임이라는 갖는다는 특징이고 합자회사는 유한회사와 함령회사의 중간 형태로 무한 책임 및 유한 책임 사원이 공존한다. 유한회사는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주식회사와 비슷하지만 공개의 의무가 없고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 등 주식회사와 차별점이 있다.
이거는 매트리스 조직이죠. 그죠? 매트리스 조직은 기능 조직과 팀 조직 결합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조직 기능 및 인력 활용 등에 있어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지사가 많거나 프로젝트 단위 업무를 진행할 때 활용 가능하며 각 기능 및 프로젝트 정보가 공유되어 구성원들이 자기 부서의 목표를 기업 목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영이나 행동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매트리스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인 명령의 이원화 때문에 업무 결과나 평가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하죠. 자, 매트릭스 교주의 각 부서 이기주의를 방지할 수 있죠. 기능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 가능하죠. 글로벌 단위의 지사를 둔 회사의 효과적인 방식이죠. 인적 자원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시장 변화에 유용하게 대응할 수 있다. 분명하죠. 자, 얘 뭐야? 작년 해외 뭐였어? 네트워크 조직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그 외 활동 등은 아웃소싱 방법을 통해 운영함으로써 조직의 유연성을 극대화시킨 조직 구조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자신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주요 활동들이 아닌 경우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해 해당 역량을 가진 다른 조직을 이용한다. 이는 모든 설비나 인력 등의 자원을 소유하지 않기에 안정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반대로 기업의 물기를 줄일 수 있어 외부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된다. 아웃소싱 나오면 네트워크라고 읽으세요. 기계는 유기적이죠. 가는 뭐 관료제죠. 딱 봐도 조선시대 관료제네. 가는 나보다 명령 일원화 원칙 수행에 적합하다? 그렇지. 명령 잘해줘. 가보다 나아가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유리하다. 그렇지. 가보다 나아가 업무 통제 범위를 명확히 결정한다. 업무는 나예요. 통제 범위 나가 좀 쉬워요. 자, 보세요. 가는 기계적 조직 구조고 나는 유기적 조직 구조죠. 기계적 조직 구조는 작업을 표준화, 공식화하여 안정적인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관료제가 대표적인 형태이다. 각 조직원의 통제 범위가 명확하게 분리되고 직무 전문화, 일방향적 의사소통, 피라미드적 계층 구조 등의 특징을 가진다. 반면 유기적 구조, 이거 딱 봐도 피라미드네. 유기적 조직 구조는 전문화 수준이 낮네. 서로의 업무 범위를 수평적으로 공유하는 게 뭐냐면은 전문화가 낮다는 거는 일반이라는 거, 일반이라는 건 즉슨 수준이 같다는 거예요. 그죠? 수준이 같기 때문에 뭐 유리한 거지. 현대의 급변한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유리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아래는 주식회사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난다. A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오랄발하는 설명. 주주와 경영인 간의 정보 비대칭이 핵심 원인이다? 뭐야 얘는? 아 이거구나. 주주랑 전문 경영인, 이사회. 주주와 경영인 간의 정보 비대칭이 핵심 원인이다? 그런 것 같은데 주주랑 전문 씨는 아예 모를 수도 있거든요. 주주 같은 경우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경영을 좀 요청하거나, 그지? 그래서 핵심 원인이죠. 해결 방법으로 경영인에게 스톡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렇지. 자, 주인과 전문 경영인, 영향력이 큰 대주주의 존재는 해결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지. 자, 전문 경영인은 대표이사의 임명을 방법으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대표이사에 임명한다 해도 이 사람을 지금 대표이사에 임명한다고요? 이사회는 왜 있어 그럼? 자 보세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로 인해 주주와 경영 사이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영인과 주주의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 예상을 떨어져. 즉 문제는 전문 경영인이 주주보다 주인의 의식이 떨어짐에 기인하므로 그렇지 로얄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경영인에게 스톡옵션 제공, 대주주를 통한 경영활동 감시 등의 해결 방안이 있다. 이사회 혹은 대표이사는 경영활동을 감시하고 주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전문 경영인을 대표이사에 임명하면 권한의 증대로 정보 비대칭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아, 더 높아질 수 있구나. 더 높아진다는 거죠. 경영인이 높은 급여를 유지하기 위해 회계 부정을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렇지. 못해 이런 거. 이제 인적 자원 관리죠. 아래는 내 인적 관련 관계거든요. 얘는 선발이에요 지금. 이게 이런 걸 내보세요 그냥. 지금 직무 분석이죠. 모집. 선발이죠. 배치 및 훈련. 집단 당해도 이렇게 평가죠. 이밸류에이션 보상. 지금 선발은 개인과 조직의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A. 도구의 신뢰도가 높으면 낮은 타당도를 보완할 수 있다? 선발인데 지금 이게 도구랑 이게 보세요. 선발의 인적 자원을 모집 후 실질적으로 조직 내로 영입을 하는 경우 개인이 요구사항과 조직이 필요 자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해야 돼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선발 도구가 활용되는데 신뢰도가 높아도 타당도가 떨어지면 계속해서 조직에 불필요한 인적 자원을 선발하는 실수를 반복할 수 있으므로 선발 도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평가는 개인, 집단 단위에서 성과를 평가해 보상의 근거를 활용하며 상사, 동료, 부하 등이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다면 평가를 실시합니다. 개인 단위뿐만 아니라 집단 단위에서도 평가는 실행하죠. 상사, 동료, 부하와 여러 관점에서 실시가 가능한 게 바로 평가예요. 형평성 높은 보상을 위한 근거를 말하려는 단계죠. 기업의 핵심 역량을 판단해 경쟁사에 비해 경쟁 우위를 구축한다. 버니 관점에 따라 경쟁 우위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확보한 기업은 소수인가? 버니는 이거 아셔야 되는데 확보한 기업은 소수인가? 경쟁 우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수죠. 모방하려는 기업의 비용상 부담이 되는가? 기업이 성과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인가? 활용하기 위한 조직적이나 방침이나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기본적이요. 버니, VRIO 모형은 가치, value, rarity, 희소성, inevitability, 보방 가능성, 조직 organization으로 구성된다. 가치는 해당 영역이 실제로 조직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가? 희소성은 시장에서 얻기 힘든 자원인가? 모방 가능성은 경쟁자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요소인가? 조직은 해당 요소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와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말하죠. 다시 뭐라고요? 조직은 해당 요소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와 방안이 마련됐다. 이게 바로 조직이랍니다. 오르가니제이션. 핵심 역량을 통한 경쟁 우위 개념은
마이클 포터의 외부 환경 및 산업 구조 분석 등을 비판하며 조직 내부의 자원에 대한 가능성과 차별성을 고려하는 관점이므로 외부 환경에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지. 다음 중 상사가 부하와 면담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과의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한 후 평가를 진행하는 성과 평가 방법은 목표관리법이죠. 목표관리법. 상사와 부하가 소통하여 적절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하향적 업무 지시에 따른 소통 부재와 이에 따른 업무 비효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성과 평가에 대한 공정성 인식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은 조직에서 활용되고 있다. 기업의 구성원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혹은 비경제적 보상을 받는다. 조직의 구성원에게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먼저 직무 관련 역량 개발 유인 가능하죠. 고성과에 대한 동기부여 가능하죠. 필요 인재 확보 및 유지 가능하죠. 업무 성과에 대한 책임 의식 부여 가능하죠. 근데 내부 구성원 간 동질감 형성은 뭐냐? 이게 안 되거든요. 보상은 피고용자와 고용 계약에 따라 근로 행위를 제공하고 고용자에게 받는 경제적 비경제적 대가를 총칭한다. 보상의 가장 직접적 목적은 조직의 구성원에게 바라는 성과를 효과적으로 얻어내기 위하여 스스로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교육비 지원이나 복지를 통해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와 유인을 제공하기도 하며 보상의 형태와 정도는 외부 시장에서 인력들이 조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됨과 동시에 내부 인력들이 이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보상은 연차, 성과, 직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를 통해 조직원들이 동기부여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따라서 구성원 간 동질 간 구성에는 기여점이 거의 없으며 반대로 차등에 대한 평가와 보상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구성원들이 보상 형평성에 대한 만족감이나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필요의 인지 확보이 가능하죠. 고성과에 대한 동기부여 가능하죠. 업무 성과에 대한 책임 이직 부여 가능하죠. 비자발적 이직에 대한 설명. 예로 정리하고 퇴직이 포함되죠. 개인보다 조직이 유리한 활동이죠. 자, 비자발적 이직은 해고, 정리해고, 퇴직 등의 형태가 포함되죠. 규칙에 위반, 태업 등의 개인적 사유 혹은 사업부 매각이나 조직 구조 변경으로 인한 구조적 사유도 존재한다. 조직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원을 감축하는 행위로 근로자의 주도로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자발적 이직보다 조직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또한 개인이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조직의 계획에 따라 진행할 수 있고 저성과 인원